자, 제가 지난 시간 첫 시간에 이영규 변호사는 공부한 법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인풋보다 아웃풋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특히 아웃풋은 문제풀이다. 문제 중에 가장 좋은 게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기출문제를 어떤 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풉니다. 그러면 방법이 나쁜 거예요. 항상 기출문제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그냥 문제 보시면 안 되고요. 이 문제가 묻는 패턴이 뭐냐, 패턴. 네. 패턴을 알게 되면 시험이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지난 시간 강의하면서도 자,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네. 전부 다를 강조했잖아요. 그러면서 뭐지? 경매평가가 나왔다면 둘 중에 뭐다? 필수적이다. 여러분들 대답 잘하셨잖아요. 내가 패턴이에요, 패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패턴별로 넘어가거든요. 항상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이런 게 맞고 저런 게 틀린다. 그건 패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은 패턴을 많이 익혀야 됩니다. 민법이건 공법이건 모든 과목은요. 패턴을 알게 되면 시험이 편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은 제도상 분류까지 봤고요. 자, 이제 업무 기술상 분류는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패턴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할 겁니다. 그런 것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먼저 단독평가와 공동평가는 한 번 들으면 압니다. 얘는 평가사의 수를 말해요. 수. 한 사람이 평가하면 단독평가, 2명 이상이 평가하면 공동평가입니다. 공동평가를 다른 말로 합의제 평가라고 부르죠. 합의제 평가. 그러면 우리나라는 공인자격증이잖아요. 공인평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 평가는 평가사 한 사람이 평가합니다. 한 사람이. 그래서 원칙은 뭐지? 단독평가가 원칙입니다. 되게 많습니다. 거의가 뭐 담보평가라든지 뭐 경매평가라든지 대부분 평가는 단독평가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동평가도 있습니다. 이는 아주 예외인데요. 어떨 때? 바로 보상평가예요. 보상평가는요, 한 사람이 평가합니다. 반드시 2명입니다. 2명. 왜냐하면요, 보상평가, 이거는 절대적으로 공정해야 되거든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자. 2명 이상이 평가하면, 2명이 평가하면 그만큼 신뢰도가 높아지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땅이 보상금 나가야 되는데, 보상금. 그럼 이제, 보상평가는 2명에서 공동평가하니까 평가사 A가 있다. 평가사 B가 있다. 2명에서 평가합니다. A가 보기에는 보상금이 10억이야, 10억. B가 평가하기에는 보상금이 얼마다? 12억이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중간체가 얼마? 중간. 11억이죠.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나누기 n분의 1 하게 되면 중간값이 얼마? 11억이다. 얘가 보상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은 금액, 많은 금액 합해가지고 산술평균. 나누기 2 하게 되면 얘가 바로 가장 적정한 보상금이 되거든요. 만약 A가 평가했다. 얼마? 10억이다. B가 평가했다. 얼마? 14억이다. 보상평가 얼마? 12억 하면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요. 자, 얘는 2억 차이니까 개입이 20%잖아요. 얘는 4억 차이죠. 개입이 40%잖아. 보상평가는요, 30% 초과하면 안 돼요. 개입이. 그래서 개입이, 양자 간의 개입이 30% 초과하게 되면 이것은 잘못된 평가입니다. 개입이 너무 크잖아요. 괴리가 너무 커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30%를 초과하게 되면 뭐지? 이렇게 초과하게 되면 평가 안 돼. 다시 재평가해. 되시겠죠? 항상 보상평가는 둘이 평가하되 30% 범위 내에서는 바로 중간치가 됩니다. 이럴 때는 바로 재평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왜 없는가 하면요. 자, 평가사들이 서로 평가하다 보면요. 서로 다 알아. 다 알지, 다 식구들이지. 그러면 이제 A는요, 10억 평가했잖아요. 미리 B한테 귀띔을 해줘요. 내가 10억 했거든 하거든. 그러면 이제 B는 알아서 이제 요 범위에서 뭐 10억이든지 11억이든지 알아서 맞추는 거야.
근데 절대 이제 이런 오차가 생기기가 거의 현실적으로 없다는 말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공론평가는 어떨 때만, 보상평가 할 때만 둘이 하더라. 그냥 지나갑니다. 예, 이만 하시면 돼요. 다음에 현황평가, 조건부평가, 기한부평가, 소급평가는 시점에 따른 분류입니다. 시점. 그렇게 메모되어 있죠. 강의 또 보시면. 자, 현황평가는 바로 현재. 현재가 시점이다. 다 필기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조건부평가는 시점이 미래다. 미래를 시점으로 평가한다. 기한부평가도 미래가 되고요. 소급평가는 과거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건부 평가와 기한부 평가는 시점이 미래인데 미래를 시점으로 평가하는 건데 조건부 기한부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하시면 조건부 법률형에 들어볼 겁니다. 다음에 기한부 법률형에 있습니다. 그 차이점과 똑같습니다. 조건부가 뭐냐? 장래 도래가 불투명해. 장래 도래 불확실입니다. 장래 도달 도래가 불확실하다. 불확실하면 조건부가 되고요. 반면에 기한부는 확실하지. 장래의 도래가 확실합니다. 장래의 도래가 확실하다. 이러면 기한부가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조건부 평가는 장래의 도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러면 내년, 예를 들면 내년 35회 시험 날짜 언제인지 아시죠? 10월 26일이죠. 자, 35회 시험이 내년 10월 26일입니다. 토요일인데요. 그래서 신랑이 이제 부인한테 조건을 달아요. 조건을. 당신 내년에 35회 시험을 도준해서 합격을 한다면 그랜저한테 뽑아줄게. 조건 지기네요. 합격하면 그랜저 뽑아주는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합격하실래요? 합격 안 하실래요? 결론은요. 알 수가 없어요. 예. 합격할지 안 할지는 신도 알 수가 없어. 그걸 누가 합니까? 예.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장래도래가 불확실하잖아.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런 데가 욕심은 나지만. 그러니까 합격 여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얘가 바로 조건부 행위가 됩니다. 반면에 기한부는요. 장래의 도래가 확실하대요. 그럼 조건이 뭡니까? 합격한다면 얘가 아니고요. 시험만 친다면 합격을 떠나서 당신 내년 시험에 이날 시험만 친다면 무조건 그랜저 뽑아주겠대요. 그럼 이 날짜는 무조건 도래가 되잖아요. 이럴 때는 기한부가 되거든요.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평가도 도래가 불확실하다 조건부 평가가 되고요. 확실하대 기한부 평가가 됩니다. 구분되시겠죠? 다시 시점에 따라서 시점이 현재야 현황평가, 다음에 미래야 조건부 또는 기한부 평가가 되고요. 시점이 과거야 소급평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요건 다 쉬운 겁니다. 쉬워요. 뭐 그랜저가 나왔으니까 사실 제가 직접 강의하면서 겪어본 사례인데 꼭 2년 전입니다. 2년 전. 제가 2년 전에는 저기 분당에 공인모 학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수업을 꼭 이맘때입니다. 야간만 수업을 딱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학생이 여기 앉았는데요. 애가 너무 앳돼 보여요. 수업 좀 하다 말고 제가 하도 나이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물어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나이를 물어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래. 고1이에요, 고1. 하도 앳돼 보이길래.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한 거야. 그래서 바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자, 학생, 자네가 결정하지는 않았을 거고, 이 공부는 엄마나 아빠 둘 중에서 누가 시켰을 거 아니냐. 누가 시켰는지 물어봤거든요. 누가 시켰을까요? 되게 이럴 때는 엄마 입김이 세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은요, 아빠가 시켰대요. 아빠가 중에서 공부하라면서요. 그러면서 아빠가 사업을 하나 봐요. 분당에 살고 있으니까. 야, 너 학교 가면 내가 그랜저한테 뽑아줄게.
고등학생한테요. 얘가 드디어 공부를 합니다. 학교에서는 그런지 뽑았을 건데요. 근데 이 친구가 한 석 달은, 내년 1월 달까지는 잘 나오다가 2월 달부터 코피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시험이 어렵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도 그런 데 욕심은 있었는데 학원에 계속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공부가 거리가 멀지 않았느냐 나는 예상해 봅니다. 자, 결론적으로 감정평가의 시점은 과거, 현재, 미래 모두가 될 수 있다. 되시겠죠? 현재가 시점이면 현황평가, 과거가 시점이면 소고평가, 미래가 시점이면 조건부, 기한부 평가가 되는 거예요. 다시. 자, 감정평가는요, 과거, 현재, 미래 모두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프린터, 강의 노트 보시면 조금 아래 보니까 요거 없어요. 참고표. 자, 찾았습니까? 땡, 참고표 해가지고 기준 시점. 바로 밑에 기준 시점 있죠? 요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기준 시점. 자, 참고표 기준 시점 있죠? 이게 뭐냐? 자, 시점은 시점인데 기준 시점이야. 요 시험이 잘 나와요. 자, 이 말은 뭐냐? 제목 그대로 기준 시점은 말 그대로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때 기준 시점은 방금 보았듯이 과거 메모되어 있죠. 현재, 미래가 모두 가능하다. 모두 가능합니다. 과거라면 소고평가, 현재라면 현황평가, 미래라면 기한부 조건부 평가가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기준 시점이 뭐냐면요. 그러면 또 하면 1번 내려가니까 가격조사가 네모되어 있죠. 가격조사가 네모가 되어 있다. 얘가 중요해요. 서면서 확실히 기억하자. 가격조사 네모 일자 바로 완료 일자가 돼요. 꼭 기억하세요. 빈줄입니다. 기시점은 뭐가 나와? 가격조사를 완료한 일자다. 완료한 일자.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네. 그러면 가격조사 완료 일자가 기준시점이라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응용합니다. 현실적으로. 서울에 평가법인이 있어요. 평가법인이 있는데 갑자기 저기 밑에 제주도 땅, 제주도 땅이 평가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제주도 땅, 제주도 땅입니다. 자, 그래서 서울법인에 제주도 땅을 평가해 주세요 하면서 의뢰가 들어왔거든요. 언제? 12월 1일입니다. 이때 자, 의뢰가 평가 의뢰가 들어왔다. 따라오셨죠? 그러면 의뢰를 받고 이제 평가법인에서 제주도 내려가서 전부 다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이죠. 3일 동안. 3일간 제주도에 내려갈 직원들이 평가사 하고 그래서 뭐 현지 조사. 제주도 가서 현지 조사를 합니다. 3일간. 그래서 여기저기 임장도 하면서 자료를 다 수집합니다. 이틀 뒤 8일날 평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서울 올라왔겠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평가 보고서. 평가 보고서에 이것저것 내용을 다 적어야 되거든요. 그 보고서 내용 중에 하나가 뭐지? 이것도 적어야 됩니다. 기준 시점을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격이 얼마인지 또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자, 보고서상 이 땅은 10억이다. 10억이다. 보고서에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틀 뒤에 10일날 보고서를 의뢰인에게 제출합니다.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요거 보시면서요. 땅이 얼마로 평가되었다? 10억. 10억. 그럼 10억이 언제 가격인지를 알자. 날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이때 10억은요. 언제 가격? 기준시점. 이때 10억의 기준시점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어느 날짜가 돼야 될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되잖아요. 며칠 같아요? 6일요. 또 보통 이제 뭐 4일, 6일, 8일 여기서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때 10억은 언제 가격이나 기준 시점. 그럼 다시 원리를 보자. 기준 시점은 뭐라고 했죠? 가격 조사를 완료한 일자. 완료 일자. 이때 가격 조사가 바로 현지 조사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자료 수집하죠. 얘가 다른 말로 뭐지? 가격 조사가 돼요. 2박 3일로. 언제 끝났습니까? 6일날 끝났지. 그러니까 이제 가격조사 완료 일자가 언제? 6일날 났죠. 이걸 다 수집하니까 얼마가 나왔지? 10억이 나왔지. 되시겠죠? 예. 이해 다 하신 겁니다. 대개 사람들은요, 그냥 이거 보고 그냥 암기만 해봐요, 암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 실무하다 보면요, 경매도 알게 되고 이런 평가 보고서를 보게 돼 있는 거야. 항상 얘를 다루게 돼 있어, 기준시점. 언제 가격이냐? 이렇게 봤을 때 바로 이때 가격이다. 한번 이해하면 이제 까먹을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 시험 항상 가격조사 의뢰 일자 틀린 말이지. 가격조사 시작 일자 틀린 말이지. 자꾸 딴 단어를 집어넣잖아요. 되시겠죠? 그래서 얘가 출제가 잘 돼. 가격조사 완료 일자 아니고는 탁 틀린 말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기준 시점은 평가 보고서에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평가 보고서에 이 시점 이게 빠져있으면요, 언제 가격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럼 평가서는 효력이 없어. 뭐가 되겠지? 반드시 적어.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그럼 뭐가 틀린 말이지? 임의적으로 기재한다. 임의적 기재사항. 이런 말은 안 돼요. 이건 무조건 적어야 됩니다.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 네모되어 있죠?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얘가 패턴입니다. 네모가 뭐냐? 네모 원칙이 나오잖아. 바로 변동의 원칙입니다. 변동의 원칙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보세요.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자, 이 제주도 땅이 현재 이 기준 시점에서 10억 했죠. 10억. 10억이면 1년 전에는 9억일 수도 있고, 예? 1년 뒤에는요 11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부동산 가격은 1년 전 다르고 지금 다르고 1년 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때 10억 하게 되면요, 이 10억이 1년 전인지 언제 가격인지 명확히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부동산 가격은 언제 시점인지 그 시점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이가 바로 변동의 원칙입니다. 왜? 부동산 가격은 과거, 현재, 미래 끊임없이 변동하니까 시점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함정은 뭐지? 얘가 정답인데 자꾸 뭘 집어넣더라? 예측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기준 시점의 근거 원칙, 자꾸 예측의 원칙 집어넣으니까 틀린 말이잖아. 자, 반복합니다. 기준 시점은 가격조사 어떤 일자? 네모 일자가 뭐? 완료 일자만 기억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무조건 지문 탁 보는 순간 답이 팍 보여버려 그냥. 근거 원칙은 무슨 원칙? 변동의 원칙이지 예측 틀린 말입니다. 그럼 이제 패턴 다 공부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의고사 기출문제 걱정하지 마. 항상 우리 시험은요, 간평도 패턴만 파악해버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와도 득점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패턴이 중요합니다. 기준점만 딱 나타 하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가 가능한데 실제로 가상화하는 게 현재가 최고 많지. 주로 이제 이 땅값 얼마입니까 하게 되면 주로 오늘 시점에서 가격 매기잖아. 그러니까 얘가 가장 많습니다. 보통
길 시점은 현재가 가장 많은데 우리 시험은 항상 얘만 조심하시면 거의가 득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되겠네요. 자, 평가 시점은 그게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가능한데 얘는 뭘 가리킨다? 바로 기준되는 시점이다. 시점. 그럼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지만 연결하게 되면 완벽한 공부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1차, 2차, 3차 수준의 평가입니다. 얘는 뭘 가리키느냐? 얘는요, 평가의 전문성, 전문성을 가리킵니다. 자, 1차 수준의 평가, 2차, 3차 수준의 평가 이런 단어가 붙게 되면요, 전문성의 정도를 가리키는데 힌트, 숫자가 커질수록 전문적이다. 커질수록 전문적이다 하면 가장 전문 평가는 몇 차? 3차. 가장 전문성이 떨어지면 몇 차? 1차. 그러면 3차가 가장 전문적이죠. 가장 전문적이니까 이때는 뭐지? 자격증. 가장 전문가를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돼. 자격증. 그러니까 감정평가자 자격증 갖고 평가하게 되면 3차 수준의 평가활동입니다. 그럼 1차는 뭐지? 가장 비전문적이지. 누구로 말합니까? 일반인. 아무 지식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2차는 뭘 말할까요? 가운데 사람들이죠. 여기다 뭘 집어넣을까? 그냥 일상 업무. 일상 업무. 이 말은 뭐냐면요. 감정평가자 자격증은 없어요. 없는데 평가를 일상 업무로 다룬대. 평가를 일상 자격증 없이 다룬대.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이 은행 가시면요. 은행 가시면 대출 받죠. 대출계. 대출계 창구에 딱 가면요. 그러면 이 창구의 직원이 평가자 자격증은 없는데도 휘리릭 서로 넘겨보게 되면 이 아파트 얼마 하더라 평가 다 나오잖아요. 자격증 없이 늘 업무를 다루고 있잖아. 몇 차 수준? 2차 수준입니다. 되시겠죠? 그래 이제 전문성에 따라서 1차, 2차, 3차로 구분합니다. 자격증 있다 3차, 아무것도 없어 1차, 늘 자격증 없이 업무를 다룬다 2차 수준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평가의 종류를 보고 있는데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볼까? 중개. 중개활동도요. 1차 수준의 중개활동, 2차 수준의 중개활동, 3차 중개활동 가능하거든요. 충분히 응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중개한다. 몇 차입니까? 예, 3차 수준입니다. 그러면 자격증 갖고 하더라 바로 개공사 또는 소공사 자격증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 일반인들 1차가 되고요. 그럼 2차는요. 자격증은 없는데 중개를 늘 한대. 얘는 누구 말하죠? 예, 중개보조원요. 중개보조. 되시겠죠? 그래서 중개활동도 바로 1차, 2차, 3차가 있더라. 그런데 중개실무는요. 자, 자격증이 잘할까요? 보존이 잘할까요? 그거는 답을 내릴 수가 없지만은요. 생각보다 자격증 없는 보조원들이 겁이 없어. 예. 진짜 겁도 없어요. 예. 아니, 자격증이 있으면 정말 조심합니다. 자격증 갖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중개법, 벌칙 규정, 과태료, 영업 취소, 등등 해서 굉장히 제한받는 거 많잖아요. 중개법 보고 중개하면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아무것도 못 해요. 전부 다 걸리는 것 뿐인데.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부터 해가지고, 1년, 3년부터 해가지고, 영업 정지, 취소부터 해가지고, 정신 못 차립니다. 아무것도 못 해요. 저도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12월 22일입니다. 2년마다 실무하게 되면
항상 의무적으로 연수 교육 받잖아요. 그죠? 예. 이거 올해 넘겨버리면 과태료 100만 원이거든요. 이거 마지막 날입니다. 그죠? 예. 이거 놓쳐버리면 저는 이제 이거 안 듣는 바람에 깨려버리면 무조건 과태료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때문에 이제 수업을, 연수교육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 이거 안 들으면 과태료 100만 원이라. 예. 이거 안 해서 문제 안 들으세요. 과태료 100만 원 내는데 빠질 수가 없잖아요. 모든 게 다 걸리는 것들이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자격증이 없잖아. 겁대가리가 없어요. 예. 이 사람들 중요한 거 보면 과감합니다, 그냥. 예. 쥐들이 계속 안 쓰잖아. 안 쓰니까 업계약 걸리면 작살나거든요. 예. 작살납니다. 또 다운계약. 게다가 대두리 작업. 예. 대두리 작업은 순가격 있죠. 인증작업. 그러니까 자, 5억만 받아주라. 더 5억 초과하면 전부 다 네 수수료 먹어라. 이런 식으로. 예. 대두리 작업 있잖아요. 겁나게 잘합니다. 예. 공인중개사,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사람들, 뭐죠? 이런 사람들이 2차 수준 자격증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경공사 밑에 이 사람들이 고용인으로 보존 A, 보존 B, 보존 C가 있지. 그럼 이 보존들이요. 대두리 작업을 숨겨버립니다. 숨겨버려요. 저도 몇 번 당했습니다. 근데 그게 들켰더라면 완전히 이거는 영업 정지 취소야. 큰 겁니다. 근데 이 고용인들이 숨기는 거 숨겨요. 그걸 저희 다 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못 집어내버리고 사고 터져버리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혹시 보존 두게 되면요. 이 사람들 참 일은 잘해요. 그런데 그거 없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예. 특히 대두리 작업이 있죠. 예. 저희들은 정선적으로 0.9%, 0.5%는 받아먹는데 이 사람들은요, 초과해서 받는 거를 저희들이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예. 예. 숨기고 하는 거예요. 숨기고. 예. 또 무서운 사람들이래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예. 예. 근데 일 잘합니다. 돈도 잘 벌어요. 예. 예. 자, 해서 1차, 2차, 3차까지를 보았습니다. 다음에, 자, 참모평가와 수시평가는 뭘 가르치지? 참모평가는요, 고용기간, 여기 나와있죠. 여기 아니죠. 참모평가는 고용기간. 얘가 뭐냐면요. 참모평가는 어떤 고용기관에 속해서 평가한대요. 속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기를 딱 가니까 대출기에 과정이 있습니다. 직원이 있잖아요. 은행 직원이 자격증 없이 평가합니다. 은행 직원이 자격증 없이 담보대출 평가를 하게 되면 1차, 2차, 3차, 몇 차 수준? 예, 2차 수준. 다시, 은행 직원이 자격증 없이 평가를 하는데 이때 평가는요, 대출 평가는, 담보 평가는요, 자, 은행을 위해서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합니까? 은행을 위해서 평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은행에 속해서 평가하는 거잖아. 얘가 바로 참모평가입니다. 참모평가. 그래서 은행의 직원이 담보대출 평가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은행에 속해서 하는 거지. 어느 기관에 속해서 평가한다. 그러면요, 바로 참모평가입니다. 다음에 수시적 평가는 그 메모되어 있죠. 어떻게? 전문가를 초빙하자. 전문가를 초빙하자. 감정평가 업무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기만의 분야가 있어요. 제가 아는 후배 평가사는요, 합격하자마자 그 실무 교육 딱 마치니까 1년에 연봉을 5억을 벌더라고요. 그것도 한 20년 전이니까 잘 버는 겁니다. 그 친구는요, 그 많은 업무 가운데 그 서초 방배구 있죠, 서울에. 그 서초 방배 쪽에
재개발, 재건축 담당이었거든요. 그만큼 맡아버리면 수수료가 막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막 1년에 매덕 번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평가사마다 재건축 담당, 공장 전문, 무선 전문 다 업무가 나눠져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 친구는요, 보상평가 전문입니다. 보상평가. 그래서 보상평가 전문 평가사거든요. 자, 전부 다 평가사마다 자기만의 전문 분야가 있는데, 요거예요. 항공기죠. 항공기도 감정평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공기를 평가해 주세요. 나는 재개발, 재건축 전문인데 얘는요 전혀 몰라요. 어떤 평가사는 보상평가 전문인데 항공기는요 전혀 모르거든요. 이럴 때는 평가를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든지, 굳이 하겠다면요 항공기 관련 석사, 박사급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평가를 같이 하면 돼. 뭔지 아시겠죠? 따라서 이렇게 특수 분야인 경우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봐서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평가가 바로 수시적 평가이다. 그러니까 전문가를 수시로 불러와서 초빙해서 평가하자는 말입니다. 되시겠죠? 이해만 하시면 돼요. 다음에 독립평가바 보험평가, 일괄 거부평가. 얘는 생각보다 어려워요. 어려운데 입문과정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평가바 보험평가는 어디지? 일본 기준입니다. 일본 측이기 때문에 까다로워요. 다음에 일괄 거부 보험평가는 우리나라 규칙입니다. 이 규칙. 요거요. 규칙. 참고로 우리나라 규칙이다. 그래서 이 과정은 이제 정규 시간대 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입문 과정은 요거 빼고 나머지를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업무 기술상 분리를 보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공부에 힘이 강해집니까? 패턴입니다. 그럼 우리 시험은 얘가 중요해요. 일괄 거부평가. 얘는 이제 빈출 자주 나오고. 다음에 자, 평가는요 시점이 현재, 과거, 미래가 모두 가능하죠. 어려움 없으니까 힘이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다만 현재, 과거, 미래가 가능한데 이때 평가의 기준 시점이 바로 요 빨간 글씨. 이런 것들이 항상 단어 바꿔서 묻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것만큼은 절대 틀리지 말자. 미리 딱 입력을 해두면 답이 바로바로 나옵니다. 나머지는 다 한번 듣고 이해하셨잖아요. 여기까지. 자, 지금까지 평가의 분류를 보았습니다. 분류. 되시겠죠? 그럼 이제 지금까지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요겁니다. 얘가 평가 의의가 뭡니까? 의의는요 부동산 가치를 가격하는 작업이다. 평가가 왜 필요합니까? 공급이 수직이니까. 기억나시죠? 수직이니까 가격이 저절로 결정이 안 돼요. 다음에 기능은 뭡니까? 하게 되면요 공익과 관계되면 정책적 기능, 사익과 관계되면 경제적 기능, 분리하게 되면요 중요한 논점 몇 가지. 요거 다 설명드렸고 해서 지금 입문 과정은 기술은 전부 다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강의 프린터 노트 보니까 2번 나왔죠? 부동산 가격 형성 원리. 형성 원리 하게 되면 자, 크게 발생 요인, 형성 요인, 지원칙인데요. 그러면 강의 노트 프린터 보게 되면요 3개가 아니고 4개 돼 있죠. 필기가요. 네모 1번 부동산 가격 일반 이론, 내려가서 2번 가격 발생 요인, 3번 가격 형성 요인, 4번 가격 지원칙이다. 얘들이요 분량 되게 많습니다. 분량 많아요. 분량도 많을 뿐만 아니라 재판 볼까요? 어렵다. 양도 많고 어려워요.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본서를 보세요. 혼자 공부하시면 100말 봐도
하나도 몰라. 그러면요, 강의를 들었다. 진도 날아갑니다. 날아갑니다. 막 날아가는 진도 듣고 또 들어도 모릅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본다? 책을 하나씩 보게 되면요, 꿈도 못 깁니다. 너무 어려워요. 뭘 하자? 숲을 보자. 전체 왁구를 잡자. 전체의 흐름을 잡아야 됩니다. 흐름을 잡았을 때 얘는 오히려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가격 형성 원리, 얘를요 강의 노트에 맞추어서 전체 흐름을 지금부터 보자. 전체랑.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강의 노트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전체 그림을 잡아드릴게요. 지금부터 전체 틀을 봅니다. 칠판은 지울 게 많습니다. 지금 감정평가론을 그 입문과정 공부하듯이 이렇게 따라오게 되면 끝까지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려워서 지나갈 게 없습니다. 오늘 수업도 입문과정은 설명을 들었지만은 도저히 어려워서 따라올 수가 없어. 그건 아니잖아요. 일단 들으니까 이해도 되고 충분히 포인트를 다 짚어드리니까 할만하잖아요. 그러면 답이 그냥 보이거든요.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가격 형성 원리가 되겠는데요. 목차가 2번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잘 보시면 차례대로 네모 1번, 2번, 3번, 4번 있죠. 그런데 1번, 2번, 3번, 4번이 앞에 보니까 왼쪽에 여백이 좀 있죠. 여백이 좀 여유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그림을 좀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백을 남겨드렸거든요. 그림은 여러분들이 약간만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네모가 1개, 2개, 3개, 4개 그림 끝입니다. 네모 4개. 네모를 설명드리겠는데, 그럼 가장 먼저 작은 네모. 작은 네모입니다. 다음에 점점 커져야 네모가요. 이렇게 두 번째 네모, 다음에 세 번째 네모, 얘가 전부 다예요. 네 번째까지 이렇게. 지금은 전체 숲을 보는 겁니다. 네모 4개. 그러면 자, 부동산 가격 구하는 게 뭐라고 했죠? 감정평가를 한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이때 감정평가서는 부동산 가치를 판정해서 부동산 가격 구하는 작업인데, 엄밀히 말하면요, 이때 가격은요, 정확히 말하면 바로 시장 가치를 말해요. 시장 가치. 감정평가사가 구하는 부동산 가격은 똑같은 말로 시장 가치를 구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평가사가 구하는 가격이 바로 뭘 구하는 거지? 시장 가치를 구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가치가 평가사가 구하는 가격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부동산 가격입니다. 첫 번째가 감정평가는 바로 부동산 가격 구하는 것이다. 첫 번째 네모. 얘를 쫙 넘어가니까 네모 1번 나오죠. 네모 1번. 제목은요, 부동산 가격 일반 이론. 부동산 가격 일반 이론입니다. 지금은요, 전체 흐름을 잡는 겁니다. 숲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뭘 공부합니까? 뭘 공부합니까? 하는 것은 거기에 5가지인데요. 첫 번째, 부동산 가격의 본질. 자, 메모 다 돼 있죠? 강의 노트에 본질. 이 부동산 가격이 닮은 시장 가치이죠. 부동산 가격의 본질이 뭡니까? 본질. 본질을 공부하고. 두 번째는 가치와 가격입니다. 가치와 가격의 차이점을 공부하죠. 세 번째가 가격의 이중성입니다. 가격의 이중성. 네 번째가요, 부동산 가격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자, 평가사가 구하는 가격이 바로 시장 가치라고 했으니까 시장 가치가 뭡니까? 시장 가치. 그래서 첫 번째 네모에서는 가장 안쪽에 이 자체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리를 공부합니다. 그러면 항상 비교하죠. 부동산과 비교하자면 뭐? 동산, 일반 재화. 그러니까 일반 재화의 가격과 부동산 가격은 다른 게 많거든요. 항상 일반 동산과 다른 특징들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렇게 가격이 있다면 이 가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깁니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가격이 발생합니까? 얘가 바로 가격 발생률입니다. 부동산 가격 발생률. 얘가 바로 두 번째 네모. 자, 가격 발생률이죠. 그러면 발생률 하게 되면 역시 프린터, 강의 노트 보시니까 종류가 3가지 메모되어 있죠. 첫 번째, 유용성. 자, 두 번째가 상대적 기소성입니다. 세 번째가 유효수예요. 자, 그래서 발생률인 종류가 3가지인데 얘는 바로 정리해버리죠. 유용성,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 합쳐가지고 유상유, 유상유, 유상유 3가지입니다. 아, 그래서 발생 요인 하게 되면 뭐지? 유상유. 자, 부동산 가격은 유상유 3가지가 서로 상호 결합해서 가격을 발생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유상유 3가지입니다. 다음에 자, 발생인 유상유 3가지에 또 이렇게 영향을 미친대요.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치는 힘을 말해요. 자, 유상유 3가지에 또 영향을 미친대. 이것을요, 가격 형성 요인 이렇게 불러요. 형성 요인입니다. 얘가 바로 3번째 네모입니다. 바로 가격 형성 요인입니다. 그러면 역시 메모되어 있죠. 3가지. 그래서 첫 번째가 일반 요인. 두 번째가 지역 요인. 세 번째가 개별 요인입니다.
반복하자면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줄이니까 뭐 일지계 세 가지입니다. 따라서 형성 요인 하게 되면 세 가지가 뭐였다? 일지계,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일지계 세 가지입니다. 다시 이제 자 부동산 가격은요 유상요 상호 결합으로 발생이 되고 다시 영향을 미치는 게 일지계 형성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전체에 어떤 법칙을 적용하는데 법칙성. 이 전체 흐름에 일정한 법칙성을 부여하더라. 얘가 바로 가격 지원칙입니다. 가격 지원칙이다. 얘가 바로 네 번째 내무. 가격 지원칙입니다. 그러면 가격 지원칙은요 따로 공부하시면 총 13개 원칙입니다. 종류가 많습니다. 13개. 몇 개 원칙? 13개. 그 많은 13개 원칙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중요한 원칙은 바로 최유효 사용의 원칙입니다. 자, 최유효 사용도 말이 기니까 저는 긴 말 안 좋아해요. 최유효 사용을 줄여서 최사. 그래서 가장 중심이 되는 원칙은 최사 원칙입니다. 최사 원칙. 그러면 부동산은요, 최사가 반영이 되었다. 얘가 반영이 된 것, 최사가 반영된 것이 바로 이꼴 부동산 가격입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사가 구하는 가격은 언제나 최사가 반영이 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적정 가치가 되거든요. 따라서 결국 자 평가사가 구하는 이 가격은 시장 가치인데 이 평가사가 구하는 이 가격은 항상 이꼴 뭐가 반영이 되었다? 최사, 최유효 사용, 최사가 반영이 된 가격입니다. 자, 그래서 이상의 이제 네모네개 보시면서 기본적인 그림, 얘가 이제 하나의 전체 흐름이고 숲을 본 거예요. 이 그림이 없이 그냥 보게 되면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가장 먼저 가격의 일반적인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는 뭘 말한다? 일반 동산과 다른 차이점을 말해요. 두 번째, 부동산 가격은 유, 상, 유 세 가지 결합해서 구체적으로 가격이 발생하고 세 가지. 다시 유, 상, 유 세 가지에 또 영향을 미치는 힘이 있다. 이것이 바로 일지계 세 가지 형성연이 되고요. 이상의 전체 일정한 법칙성을 부여하더라 가격 지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틀을 항상 기본 틀을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내가 가치와 가격을 공부하는구나. 아니면 자 여기서 유용성을 공부하는구나. 그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전체 위치. 그래서 하나하나씩 공부할 적에는 어느 위치들한지 전체 흐름을 잡은 다음에 하나씩 봐야 되는 거예요. 얘가 기본 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보시면서 가장 먼저 이제 가격 형성 과정은 기본 흐름을 잡아드릴 거예요. 잡아드렸고. 그러면 바로 아래 보니까 부동산 가격의 일반 이론이 있죠. 얘가 뭐냐? 요거. 일반 이론. 요거. 그러니까 이제 강의 노트 아래 부분에서 부동산의 일반 이론은 얘를 말해요. 이만큼. 얘를 지금부터 공부합니다. 공부하는데 흐름은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목차 보세요. 1번 부동산 가격의 본질. 동그라미 2번 가치와 가격.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역시 자 이중성 나오고 네 번째 가격의 특징 나오고 다섯 번째 시장 가치가 나와요. 그래서 10분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은요. 요 흐름을 잡고 나머지 이제 발생 요인, 형성 요인, 전칙 틀을 다 잡으면서 전체를 한 번 더 체계를 잡아 나가야 됩니다. 쉬었다가 체계도는 다음 시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